근데 그날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날이 제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그때는 당장의 위기였거든요. 공장을 멈추기 직전이었죠. 다음 주를 앞두기가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과 일본 수출 규제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과 떠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나와서 보면은 위기가 기회였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당장의 위기였거든요. 주변에서도 대충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큰 공격을 할지는 몰랐어서 처음에는 다들 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업들 상황에서는 일정 재고가 있었지만 재고를 얼마 많이 비축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일단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일주 이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기업 면담을 하다 보면은 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다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소제품 장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좀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공장을 멈추기 직전이었죠. 특히 대기업들이 더 놀라셨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600개 이상의 공정을 거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제품 장비만 약 한 수백여 개 정도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글로벌 1위라지만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도 우리 주력 산업 모두가 일본을 믿어왔고 일본과의 거리도 가까웠으며 기술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도 많이 써왔고 그래서 일본을 그만큼 많이 의존해 왔었습니다. 작년 19년 8월 5일 날 대책을 만들었을 때 가장 심각한 건 일단 수급 안정, 소제품 장비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특히나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먼저 식별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 품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공급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를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시설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수급선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포트라나 같은 유관기관에서 노력을 좀 해주는 등의 일을 했었고 협력 모델이라고 저희 소제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의 모습을 만들면 정부에서 규제 특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금융 등의 모든 패키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만들었었습니다. 현재 소제품 장비 수급 차질 문제는 한 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증산시키거나 아니면 공장을 증설시켜 주어서 생산 양을 많이 늘렸고 EUV 레지스트라는 품목은 미국 튜폰사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소제품 장비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국내에서 개발했더라도 이런 수요 기업이 써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애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일본에서 당장에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관심을 안 갖던 수요 기업이 국내 소제품 기업들을 찾아 나서고 정부에서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대환영이라고 하셨죠. 다오릴 만우절이기도 하지만 소제품 특별법에서 소제품 장비 특별법으로 장비가 정책 대상으로 추가된 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원래 2001년에 최초의 법이 만들어질 때도 10년 한시법이었고 2011년에 또 완료가 돼야 되는데 또 10년 한시법으로 또 유지가 됐었던 건데 잘 아시겠지만 소제품 장비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레이라는 기업은 탄소 섬유를 70년대에 실제로 만들었지만 그 납품까지는 30-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소제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10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계속성이 보장되어야지만 정책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한시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었고 이제 소제품 장비를 정부에서 더 밀고 나가는구나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작년 8월 5일 날 발표했는 대책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중점을 다뤘던 부분이 핵심 품목 100개를 먼저 공급 안정화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저희 한국 계획일 것 같고 그리고 올해로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화 선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화 단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등등이 많이 이제 법에 추가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좀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소제품 장비 자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저희 정부지만 실제로 이행시키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면서 우리 기업인들 분입니다. 그 기업인들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급 차질 없이 잘 소제품 장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건데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을 만드는데 다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알게 된 게 6월 30일 날 아침 8시였어요. 근데 그날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날이 제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누워서 이 소식을 받았을 땐 하늘이 날 이렇게 안 도와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까지 가는데 일본까지 나를 괴롭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주만 지나도 기업 공장을 쓴다고 하니 그래도 남아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정책적인 건 해보자 싶어서 결국 상견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점심이었는데 저녁을 미뤘고 저녁도 못 갔어요. 그래서 두 번에 제가 거절을 하고 못 갔는데 결국은 뭐 작년 10월에 무사히 잘 상견례를 했고 올해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위기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기회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6월 30일과 일본 수출 규제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과 떠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